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편집글의 두 번째 단어, 오늘은 교과서의 7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글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글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죠? 누구누구에게 해야 되니까 받는 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요, 본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인사가 넣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선택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보낸 날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보내는 이, 이런 형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의 75페이지를 보시면 동생 선이에게 라는 이제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 제목은 지금 보시면 요만하게 나오고, 동생 선이에게 여기가 받는 이였겠죠? 우리는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표시하시고요. 오늘 화면이 좀 달라졌죠? 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중이에요. 요걸 보고 또 뭐 글씨가 작다, 아니면은 어둡다, 목소리가 작다, 작진 않겠지만 그런 거 저한테 의견을 좀 주세요. 자꾸 조금씩이어도 개선을 하고 바꿔가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시하셨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아. 지난번 어머님 모시고 면회 왔다가, 면회라는 글자 일단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서울엔 잘 올라갔지? 요게 인사말 되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요거는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를 빼도, 잠깐만요. 마스크죠? 마스크를 빼도 될 텐데. 자, 보겠습니다. 길이 멀기는 하다만 차 안에서 실록의 산하를 내다보는 재미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 요 쌍시옷, 요 이음하고 만나가지고 올라가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않았을, 저거 받아쓰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실록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하라는 말이 있고요. 풀이 우거져서 많은 거를 실록이라고 그러고, 산과 강을 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비가 자주 내려서 산야의 어린 풀들이 신명이 났다. 산야라는 글자 또 있죠. 산야는 산과 들, 그 다음에 어린 풀이 신명이 났다. 재밌게 노는 걸 신명나게 논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작년에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올해는 아쉽죠. 코로나가 빨리 정리가 되면 내년에 또 신명나게 돌아다녀 봐야 되겠죠. 자, 내가 만든 작은 꽃밭에 옮겨 심은 야생 초들이 이젠 완전히 뿌리를 내려. 자, 완전히 할 때 히자 좀 주의하시고, 내려 할 때 려자는 리하고 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달콤한 봄빛 속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단다. 무럭무럭이에요. 요 기억하고 미음이 만날 때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죠. 무럭무럭 소리가 나니까 특히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문장을 만드는 거를 작문이라고 그래요. 작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기억과 미음 만나니까 소리가 장문으로 나죠. 이음으로 소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따로따로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예요. 장문이라는 건 문장을 작성한다, 만든다고. 장문이라는 거는 긴 문장을 장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맞는 글자이지만 쓰임은 다르고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 한글에선 소리가 헷갈리는 거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요 글자 좀 주의해 두시고요. 자라나고 있단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 지금 읽은 게 비가 막 내려서, 비가 내려서 어린 풀들이 신이 났어. 왜 신이 났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빗방울에 잎사귀가 맞으면 흔들거리죠. 사람으로 따지면 춤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엔
글 쓴 사람 자신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나니까 빗방울에 맞아서 흔들리는 풀들도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옮겨 심은 야생초들이 뿌리를 내렸고요. 기분 좋겠네요. 우리 8월달에 상추가 비쌀 때 어머니들 상추 뽑아드린다고 심어놨다가 아주 그냥 장마도 길고 태풍도 늦게 오는 바람에 올해는 그랬는데, 자, 이 사람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심어놓은 게 잘 자라면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자, 확실히, 확실히, 확이죠. 학이 아니라 확에다가 요 희자 끝에 있잖아요. 완전히 할 때 희하고 확실히 할 때 희자로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건 확이고요. 요건 뭐예요? 획이죠. 이건 뭐예요? 저것도 획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요새 말씀드리죠? 외삼촌 내자하고 저 뚱뚱한 내자하고가 발음 부분이 좀 어렵다고, 현재 한국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언제 쓰는 글자예요? 돌아서는 거,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획 한자 말이나 아니면 그 획수할 때 이럴 때 쓰면 되겠죠. 화학하고는 또 조금씩 하나가 다르지만 저거는 발음으로 구분을 해서 좀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물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물이 아니라고 그러죠. 맑은 날에는 꽃밭에, 요 티읕 받침이 이응만 나서 올라붙죠, 소리가. 자, 꽃밭에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어 봐야 시들지만, 여기서 살짝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히자가 자꾸 나오고 있죠? 요거는 좀 봐두시고요. 시들지만이 아니라 시들지만 않을 뿐. 그저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저 그런 게 뭐예요? 맑은 날 사람이 주는 물을 주어봐야 시들지만 않을 뿐 그냥 그래 살아가는데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비만 오면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풀들이 아우성이야. 맑은 날 내가 물 뿌리는 거는 그냥 얘가 죽지 않을 만큼 땅만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가 오는 거에 대한 답을 하듯이 풀들이 아우성이다. 왜요? 신명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 날 운동 나가서 풀들을 들여다보면 말쑥한 자태로 하루 사이에 부쩍 자란 키를 자랑하고 있거든. 비가 온 다음 날 운동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풀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말쑥한 자태, 말쑥자, 이거 정말 숫자를 갖다 쓰네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태라는 거는 몸의 모양을 자태라고 얘기하죠. 하루 사이에 부쩍 자란 키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맑은 날 어디 갔어요? 맑은 날 내가 주는 물은 그냥 얘네들 사랑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주는 거고, 죽지 않을 만큼 얘들이 좋아하는 거고, 비가 오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면 화답을 하듯이 아우성이고요, 신명이 나고요, 부쩍 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물과 자연에서 주는 물이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긴 천지의 길을,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시요. 천지의 길을 담뿍 머금은 물을 원 없이 맞으니 어찌 좋지 않으리. 원 없이 맞으니 어찌 좋지 않으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와, 한 문단이 엄청 길죠? 또 두 번째 문단에 내려가셔서 그동안 여기다가 동그라미 2번 적으시고요. 자, 그동안 내가 여기저기서 옮겨 심은 것을 적어보겠다.
적어보겠다가 뭐예요? 양이 적은 거예요. 여기서는 글로 옮겨 쓰겠다라는 거죠. 여기 옮겨 지금 두 번째 나왔는데 리을 미음 받침 글자입니다. 자, 옮겨 적는 거 뭐뭐 있나 볼게요. 우리 고객님들 많이 아시는 것들이겠죠. 자, 냉이, 제비꽃, 괭이밥, 괭이밥 뭐예요? 다 아시는 거겠죠? 고객님들은 쓴바귀, 마디풀, 방가지똥, 지친개, 개쑥갓, 황새냉이, 벼룩나물, 명아주, 쑥, 사철쑥, 상치가 요새는 표준어는 상추입니다. 저 시절엔 저렇게 썼죠. 꽃말이, 그리고 씨를 심어 싹을 틔운 나팔꽃과 사과나무. 여기서는 여기 끊는 것보다 사과나무에서 끊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뽕나무. 지금 제비꽃은 다 지고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라서 한 칸 떼어 쓰는 겁니다. 쓴바귀 꽃만이 한창이다. 자, 한창이 있고 우리 한참이 있죠. 한참이라는 거는 좋을 때 바쁠 때를 얘기하는 거고 한참이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긴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한참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것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두세는요. 2에서 3을 의미하는 거라서 자기네끼리 붙여 쓰는 거죠. 나중에 확인해 본 다음 알려줄게. 이렇게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은 와중에도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몇 개가 더 있는데 확인해 본 다음에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겁나네요. 여기 끝에 왼자 보이세요? 왼자? 요 왼자가 있고 요 왼자가 있죠.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왜인지가 줄어드는 글자는 웬이고요. 그래서 이 왼자는 이유를 묻는 거기 때문에 왠지 요거 딱 하나만 쓴다 그랬고 나머지 전부 요 왼자를 쓰는 거예요. 어라 웬일이니? 웬 떡이니? 갑자기 웬 비야? 웬 남자가 쫓아오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요 웬이고요. 설마 오른쪽 왼쪽 할 때 왼쪽은 이거죠. 구분하시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6쪽이에요. 앞에서 76쪽 앞에서 요 왼자를 써놨었죠. 그래서 웬 꽃 이름을 이렇게 잘 아냐고? 여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요 웬은 왠지 할 때만 쓴다 그랬죠. 근데 지금 웬 다음에 꽃이 붙었는데 저걸 잘 썼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 상치라는 표현이 틀린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요게 틀렸죠. 웬 꽃이라는 저 표현이 지금 표기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 꽃 이름을 이렇게 잘 아냐고 광고 문구 같은데 아냐고 아냐고 이게 맞죠. 이거는 사람이 말할 때는 구 이렇게 쓰지만 쓸 때는 고를 씁니다. 그러니까 많다고요 이렇게 말할 때는 구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쓸 때는 많다고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구와 고의 쓰임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본격적으로 야생화 공부를 하려고 공부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이 공부는 겁나네요. 이번 달에 거금 5만 원을 투자해 야생화 도감을 하나 샀단다. 도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림과 설명이 같이 많이 들어있는 백과사전 같은 이런 두꺼운 책을 도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도감이 야생화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 5만 원. 요 표기법과 관련해서라면은 굉장히 오래전 글인 것 같은데 그 당시 5만 원이면 굉장히 크죠.
큰 맘 먹고 산 겁니다. 자, 하나 샀단가 땡땡 출판사에서 최근 발행한 도감인데 지금까지 나온 도감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왠지 요게 맞다고요. 왠지가 저게 맞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 특히 히자 이거 처음 부르네. 오늘 이번에 히자 많이 나오네요, 그죠? 쟤는 그렇게 띄어서 그러나?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가 맞는 표현이겠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글로써 편지로 쓴 글이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이 말이 많이 들어간 부어체 형식으로 쓴 편지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정감이 있죠. 마음에 안 들어보다 마음에 안 들어.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그렸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이라는 말 뭔지 아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같은 거, 쭉 같은 거,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관성이 없대요. 왜요? 여러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나눠서 그렸다는 거죠. 또 정밀도와 묘사력이 서양의 것들과 비교해 많이 뒤진다, 뒤처진다, 뒤에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떨어진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밀도와 묘사력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화 하나를 딱 봤는데 이 그림의 잎사귀와 잎맥과 그 다음에 뭐 실털, 솜털 같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려놓는 정밀도, 그 다음에 진짜처럼 그림으로 옮겨놓은 묘사력, 이런 것들이 서양 책보다 많이 부족하다. 외제가 최고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기초과학, 여기서 기초과학이 왜 나왔을까? 계속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백자로 하는 거 저는 참 걱정이에요. 뭐 되게 많죠. 아까 나왔던 것들도 뭐 샀단다 이렇게 시옷자 많은 것도 있고요. 자 보세요. 어쨌든 저자는 저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글 쓴 사람을 저자라 그래요. 글 만들고 책 쓴 사람 이름, 책 쓴 사람을 저자라 그러고, 책과 같은 출판물에 대한 또는 영상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저자는 조금 길게 읽어주셔야 돼요. 저자는 이렇게, 저자는 이게 아니라 다시 어쨌든 저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엄청난 일을 해냈더군. 와, 군자 저거 조심하셔야 되죠. 왜요? 해냈더군 할 땐 니은이 여기서 끝나죠. 근데 고객님들 보통 해냈더구나, 남한테 옮길 땐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말할 때는. 근데 이렇게 쓰던 습관이 있어서 여기다가 R을 붙여서 이렇게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군하고 끝날 때는 니은이 밑에, 군화 할 때는 니은이 옆으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 이만입니다. 아까 그 지난번 원희 아버지에게 그 글에서도 이만할게요 막 이렇게 써 있죠. 제가 그래서 이만이라고 적어드렸었잖아요. 왜? 그리고 이제 기억을 돕느라고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고요. 이만이라는 말은 이 뒤에 할 말이 있지만 요만큼, 이만큼만 하고 맺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신경 쓰고 싶어요. 그분의 노고에, 그분의 노고에인데 그분의 노고에 이렇게 소리가 나죠. 감사드리며 선만 해놓고, 여기 혹시 영상에 보이시나요? 요새 보이시죠? 1992년 5월 14일. 9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근 30년 전이죠. 근 30년 전이면 제가 하여튼 탕수육이 한 8,000원 할 때, 거지반 그쪽 그거보다 훨씬 더 밑에, 뭐
탕수육이 그만큼 할 때 이 5만 원을 줬으면 진짜 큰 돈 거금이 되는 거죠. 옛날 얘기를 잠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정도 일단은 영상 수업을 하고요. 교과서를 자, 옆에 있는 77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학습활동이 나와요. 원희 아버지에게 77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조금 늦나요? 어, 77쪽에 원희 아버지에게와 동생 선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두 글에서요. 글쓴이는 어떤 마음을 전하고자 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화면이 안 올라가네. 자,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반괄호 1번에 원희 아버지에게 해놓고 줄이 한 7줄이 있어요. 글 쓴 사람은 어떤 마음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냐.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웃으면서 하는데 원희 아버지에게 이 글, 참, 요 편지에 나왔던 교과서에 있었던 집신이 있죠? 그 집신이 정말 원희 엄마의 머리카락을 넣어서 만든 집신이래요. 제가 그때 강의 마지막에 확실히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린다 그랬죠? 정말로 원희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넣어서 만든 집신이라 그럽니다. 그런 절절한 편지들을 읽으면서 너무 농담을 하거나 웃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식들 데리고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걱정, 그것도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 그랬던 원희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글이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절절하게 잘 느껴졌었죠. 그다음 두 번째, 동생 선희에게 오늘 읽은 요 글은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불만족인 것 같아요? 만족하고 있죠. 게다가 거금을 투자해서 야생화 공부도 하고 있고 심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그림 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숙제로 77쪽의 내용은 숙제로 적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78쪽인데 너무 빨간색만 쓰니까 까만색은 좀 그렇고 파랭이로 한번 써볼게요. 화면에 어떤 정도로 보이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더 좋으신지. 또 빨강만 파랑만 너무 쓰면 또 제가 별 재미가 없어요. 학습활동 부분인데요. 이건 많이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편지글을 읽고 아래 편지 형식에 따라 구분하여 봅시다. 자, 편지 형식 여기다 내내 써놓고 했는데 해필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받는 사람이 있어요. 편지 받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 들어가겠죠. 첫인사,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게 첫인사고요. 하고 싶은 말, 이게 제가 적어드렸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끝인사, 그다음에 보낸 날짜,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대신에 제가 보내는 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우리 여기다 할게요. 받는 사람 머리 위에 1번, 그 다음에 첫인사, 그 다음이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이 끝인사, 그 다음이 보낸 날짜, 보내는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을 다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글씨를 좀 작게 이렇게 했었는데 자,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랬습니다. 이게 글씨 크기로는 훨씬 좋죠. 우리 교과서 크기가 이렇고 하다 보니까
보니까 요건 좀 제 맘대로 손대기가 어려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편지글의 형식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게 요 위에 있는 편지 형식 중에는 뭐에 해당하는 거죠?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받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에게가 여기가 받는 사람. 요렇게 하나 적어두십시오.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사랑하는 당신 보세요. 봄이 오는가 싶더니 피읍 받침이죠. 갑자기 여름이 된 듯 날씨가 더워지네요. 이렇게 끊어지면 속상하다니까요. 크게 보여드리면 저도 좋은데 날씨가 더워지네요. 요게 첫인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좀 적어두시고요. 당신 일하실 때 고생되지 않을까 벌써 걱정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첫인사까지입니다. 여보,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해요. 저 말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고마우면 미안할까요? 고마우면 미안하다는 순서가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 들면 미안한 마음이 같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치자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게 해주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에서 일정한 더 큰 부분을 나한테 줘야만 내가 고마운 거죠. 감동이든 뭐든 행동이든 간에. 그럼 이 사람 마음은 이만큼이 비는 거예요. 나한테 줬으니까. 그럼 나는 이 빈 만큼이 미안해지는 거죠. 나한테 더 많은 고마움을 이만큼을 줬다면 더 많이 비니까 난 이게 미안한 거예요. 꼭 많이 받았는데 내가 못 줘서 미안한 것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량이 있다라고 쳤을 때 100 중에 60만큼 나한테 줬으면 40만큼밖에 없는 거잖아. 100 중에 80을 나한테 줬으면 2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미안한 마음이 같이 드는 거예요. 고마운 거랑 미안한 거랑.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함께 살면서, 이 살자도요 몸에 있는 살, 이 살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읽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했겠어요. 쌍시옷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당신은 나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싫은 내색 한번, 이름은 작아지잖아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지요. 또 어머니 편찮으실 때 내가 해야 마땅한 일들을 당신이 대신 수고해 주었고, 마땅한 일은 아니지만 여기까지죠. 수고해 주었고 세상 떠나시기까지.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해보다 보니까 뭐가 평소에 하던 거랑 좀 안 맞아서 연습상을 몇 번 찍어보고 지금 하는 건데도 글자 크기나 화면 올리는 거나 쓰는 거나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쵸. 당신이 대신 수고해 주었고 세상 떠나시기까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렸지요. 남편이 다 했나 보죠.
공부하러 다닌다는 핑계죠. 공부하러 다닌다는 핑계로 밖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당신 곁에 늘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어요. 오늘 좀 빠른 것 같아. 아내가 되어서 따뜻한 밥상 한 번 제대로 차리지도 않는 나를 니은 히읗 받침이 있으려면 앞에 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보잖아요. 근데 지가 여기 앞서서 있죠. 지도 않는 나를 오히려 요 히자 조심하시고 공부하도록 밀어주시는 당신. 어디서 밀어요? 옥상에서? 계단에서? 아니죠. 이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후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보, 덕분에 52년 만에 52년 당신에게 처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어머나 52년 만에 편지를 쓴다. 정말 고마워요. 인사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죠? 무슨 짓을 했을까요? 갑작스럽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기까지가 할 말이에요. 할 말은 많은데 어이구 많이 잘 쓰셨는데 아직은 부족해서 표현이 잘 되지 않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멋있는 편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멋있는 편지를 쓸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끝에 어떤 말이 있는데 이 말줄임표를 가지고 줄여놨죠. 어떤 말을 줄였을지를 상상하는 거는 읽은 사람들, 우리들 몫이에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하면서 그 글에 대한 감동이, 느낌이 더 많이 남아있죠. 여기까지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여보, 사랑해요. 이게 그러면 끝인사가 되겠네요. 여본데 뭐 안녕히 계세요 이건 웃기잖아. 저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005년 5월 4일 자 여기다가 날짜라고 적으십니다. 당신의 아내 땡땡땡 이건 뭐예요? 보내는 이라고 책에는 사람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문단으로 따지면 총 6가지 문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절절하죠. 마음에. 그다음에 고마운 마음이 다 드러나고 더 묻어났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따뜻한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주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고 또 어머니 편찮으신데 병수발도 못했다. 근데 전 이게 걱정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한대. 그럼 따뜻한 밥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내 옆에 있어주지도 않고 어머니야 뭐 그렇게 되셨겠지만 이 아저씨는 지금 따뜻한 밥상은 물 건너 간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니까. 근데 15년 지났으니 이제 어떻게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서울대학교 갔고 이 남편은 찬밥만 드셨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그냥 장난입니다. 자, 7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교과서 바로 옆으로 보시면 돼요.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보고 여기 있죠.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보고 마음속으로 형식에 맞추어. 어떤 형식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거죠. 받는 사람, 첫인사, 그다음 하고 싶은 말, 본문 내용, 끝인사, 날짜, 보내는 이. 이것까지 다 형식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직접 편지를 써봅시다 이랬어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이 편지라고 하는 요 손글씨를 대신하는 것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적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진짜로 뭔가를 보내시기 전에 여기다가 연습 삼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연습 삼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단체에서는 감사 편지 쓰기 대회를 하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쓰셔서 참가해서 상도 받고 하시는데, 상을 꼭 받아서가 좋은 게 아니라 감사라는 거, 남한테 받았던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는 게 감사잖아요. 이 감사한 기억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 인생이 또는 내 주변 사람이 좋은 사람들, 또는 나는 좋은 길을 걸어온, 착한 길을 걸어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은 남한테 받은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부족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잘하니까 받은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인간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람의 인성적으로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아는 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3가지씩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 그래요. 뭐가 좋으냐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내 생각을 또는 내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삶이 팍팍하진 않구나, 즐거운 것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죠. 아침에 제가 저희 집 옆에 공사하는데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놨는데, 차를 빼야 되는데 여기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어요. 여기 분리돼 이렇게 있고, 여기 땅을 파놓고 여기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얘가 땅을 파고 있으니까 저는 나갈 수가 없죠, 좁아서. 그럼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화가 나요. 아유 씨, 진짜 연말이라고 또 파는 거야 뭐야 막 이러다가, 여기 있는 차의 주인이 여기 살아요? 요 사람한테 가서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차 좀 빼주세요. 처음 얘기해봤어요. 빼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흔쾌히 네 하면서 차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여유가 생겨서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 요 하나의 상황에서 화난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 빼준 요 아저씨한테 감사함을 느끼자 이거라는 거죠. 화가 나는 생각만 자꾸 떠올리면 내 몸도 화나는 것처럼 변해요. 감사한 거를 떠올리면 내 몸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 장면이지만 이쪽을 생각하면 화나는 거, 이쪽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보시자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편지. 그러니까 살면서도 좋고 오늘 하루도 좋고 어제도 좋아요. 감사하는 누군가의 대상 또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메모를 잠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간하면 이런 거 쓰시라고는 안 하는데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79초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80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대한 얘기 저한테 한번 꼭 해주세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